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초대받은 김상봉입니다. 지금 전남대학에서 철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 올해 초에 제가 영서 없는 진보라고 하는 책을 을 내어서 그 다양한 우리 사회에서 이 다양한 스펙트럼에 걸쳐 있는 분들로부터 저기 뭐 비교적 호의적인 관심을 받았는데요. 에, 그래서 올 봄은 저한테는 되게 좀 이제 이렇게 바쁜 계절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게 거의 아마 이제 막바지, 완전히 마지막은 아니지만 좀 이제 그, 막바지에 가까운 일정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분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뭐 당연히 예를 들어서 기독교 쪽 목사님들이나 평신도들과의 만남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일반적인 독자 또는 진보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임에서도 이제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약간 특별하게 제가 좀 긴장이 되는 그런 모임입니다. 실은 뭐 평생 뭐 이런 일은 늘 뭐 학교 안팎에서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뭐 강연을 하고 하는 건 직업적으로 해왔던 거니까 이런 일 이 자체가 뭐 긴장이 되거나 그럴 일은 당연히 없겠죠. 근데 제가 좀 특별히 오늘은 좀 긴장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까닭은 이 책이 말하자면 일종의 자기 비판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할 때, 일차적으로는 저의 어떤 사회적인 활동 또는 정치적인 어떤 활동 이런 것에 대한 반추고 반성 이지만 제가 가까이 같이 이제 교우하고 활동했던 분들에 대한 어떤 그 비판적이고 반성적인 성찰이기도 할 텐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바로 이제 그렇게 어찌 보면 이 책을 쓸 때 일차적으로 관역으로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분들이 여기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이게 그냥 단순히 책에 대해서 이제 호의적인 관심을 가진 독자들과의 만남일 경우에는 제가 좀 훨씬 더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오늘은 이야기를 어디까지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 검열 같은 걸 안 할 수가 없네요. 특히 이제 이 줌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김윤웅 교수님과 강금실 전 장관님께서 보내주신 논평문을 찬찬히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뭐 보잘것없는 책 또는 글에 대해서 성의 있게 읽어주시고 또 상세하게 논평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새삼 와 인식의 차가 엄청나게 크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인식의 차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무언가 좀 의미 있는 접점에서 오늘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제 어떤 것이 그렇게 인식의 차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한마디로 말을 해서 한국 사회가 붕괴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김현웅 교수님이나 강 장관님 논평문을 읽으면서 그 점에서 내가
약간 너무 과격한 사람인가 보다. 내가 너무 치우친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위기의식의 어떤 결이나 정도 이런 것이 사뭇 다르다라는 느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의미에서 한국 사회가 정말로 이게 위기다. 저는 뭐 복잡하게 말할 것 없이 저는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서. 제가 이제 어떤 경우에도 역사에 대해서 냉소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책도 쓰고 말도 하곤 하지만 저는 이제 한국 사회는 끝났다라고 믿는 사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여서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부질 없는 짓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말할 것 없이 인구 소멸 때문입니다. 이게 인구 소멸이라고 하는 거 이제 지난해가 0.72였고 그리고 이미 서울은 0.6대로 이미 작년에 내려갔고요. 부산도 작년에 4분기에는 0.6대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올해는 필경 우리나라 전체로서 0.6대로 내려가는 건 그 뭐 정해진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서 0.6, 0.5, 0.4로 계속 내려갈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인구 5천만인 나라에서 매년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20만, 10만으로 내려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뭐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이런 나라에. 그리고 이런 나라를 뭐 염려한다고 앉아서 우리가 여기서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것, 그러니까 경남대학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하는 주제를 주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에, 에, 스- 시작된 일입니다만 저는 정말로 이게 그냥 입에 발린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 사회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이 이 급속한 붕괴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그렇게 인구 소멸 앞에 우리가 서게 된 이유는 복잡하게 말할 것 없이 한국 사회가 인간이 또는 생명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저는 묻지 않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묻는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저기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진단 그리고 어떤 대안 이런 것들을 이제 들을 때마다 너무 나이브하고 너무 안이하다라고 하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인구가 소멸하는 건 복잡하게 말할 것 없이 최근에 그 어떤 분이 저 책에서 그 얘기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제가 다시 잊어버렸네요. 결혼이 사치제가 된 사회랍니다. 우리나라가 결혼이 사치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결혼 못하는 거예요. 예. 그 주변에 보시면 이건 뭐 다 실감하실 거예요. 결혼은 특권 계급만 할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집 사고, 자기 힘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 사회에서 예외적인 특권 계급이에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정상적으로 취업해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늘 신기하게 생각하는 건 왜 일본보다 개인 GDP가 높아졌다면서요, 최근에. 그런 나라에서 결혼이 사치제가 되는 겁니까? 훨씬 더 가난하던 지난 우리 세대에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상황이 벌어진 건데 이건 뭐 복잡하게 말할 것 없이 국부의 총량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다. 그 이유 말고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다르게 말을 하면 자본이 노동자들에 대해서 뭐 이 노동자가 뭐 이제 블루칼라 노동자만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저 같은 지금 대학에서 일하는 사람도 태반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이제 근데 그 대학 주변에서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게 그 이 자본 우리나라의 전체 국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불균등하게 분배가 되어서 그저 한 사람이
벌어서 자기 생존을 지속할 수 있는 정도 이상으로 분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태반의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어떻게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어요. 게다가 주거비와 교육비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이게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딴 게 아니고 그냥 뭐 경제 민주화가 안 된 나라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지 뭐. 라는 게 이제 제 진단입니다. 뭐 길게 이거는 뭐 따로 주제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주제기는 한데 여기서는 이제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일단 그까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원론적인 말씀은 그래도 드려야 되겠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민주화 이 과정이 민주화가 본질적으로 이게 그 가짜 민주화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서양의 그 저기 근대 이후의 국민국가의 발전 과정을 볼때 이른바 시민혁명 기간,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는 정치 권력의 공공성, 정치 권력의 민주화의 과정이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면 이 얘기만 해요. 근데 그것이 되고 난 다음에 19세기, 20세기는 경제 권력의 민주화의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한국 사회에서 담론에서 완벽하게 빠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건 그냥 공산주의 운동의 문제로만 치부되어 버립니다. 그거 아닌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19세기 그 마크시즘이나 이제 공산주의 넓은 의미의 뭐 다양한 종류의 사회주의 운동 이후에도 특히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 권력을 어떻게 공공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 그 기업을 어떻게 의사결정 구조를 민주화할 수 있는가, 또는 생산 수단을 어떤 방식으로 공적인 통제 아래에 둘 수 있는가라는 걸 가지고 나라마다 다양한 방식의 대안을 모색했었죠. 그래서 이제 제 책에서도 간단히 얘기했지만 대표적으로는 영국의 기관산업의 국유화 모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독일의 기업 차원에서 그 기업의 경영권을 노사가 공동으로 이제 그 가지고 기업의 이 운영 자체를 공동 결정의 원칙 아래에 기업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건 독일 모델입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그 두 가지 모델 사이에서 다양한 종류의 이제 바리에이션이 이제 있었는데 일단 저로서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일테면 예전에 이제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라고 하는 책을 쓰고 그 이후에 광주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지역형 상생 모델을 기획하고 뭐 그렇게 동분서주 할 때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그 소련형의 이 그 저기 이 국가 관리 경제 모델 말고 그 그나마 이제 그 서방 쪽에 가까운 쪽으로 와서 유고의 자주 관리제부터 시작해서 뭐 독일, 영국, 그다음에 스웨덴 등등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미국과 일본도 사실은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기업 지배 구조를 본다라고 할 때, 그래서 각 나라마다 다양한 고민 그리고 그 나라에 걸맞는 방식의 그 경제 권력에 대한 민주적이고 공적인 통제라고 하는 것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는 일본 같은 경우를 본다라고 할 때, 물론 메가다 사령부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진행된 일이기는 했지만 2차 대전 이후에 재벌이 없어졌잖아요. 거기 재벌은 미스이 재벌은 300년 된 재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개입되어 있는 그 가문이 그쪽 사람들 표현으로 동묘, 뭐 묘목할 때 묘자 써서 그 동묘 가문이 11개나 되었어요. 300년이 내려오니까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그걸 완전히 해체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나라마다 들여다보면 특히 2차 대전 이후에 다양한 방식의 실험이 있었고 그건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까지도 그대로 내려오는 독일처럼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처럼 그런 나라도 있고 영국처럼 기관산업 국유화를 했었지만 실패하고 결국은 신자유주의
포항한 나라도 있고 다양한 방식의 이 경우가 있긴 하지만 한국처럼 아무것도 안 한 나라는 없습니다. 예. 한국처럼 담론 자체가 없었던 나라가 없어요. 예. 저기 왜 지금 경제민주화인가라고 김종인 씨가 책을 썼었지만 그 책은 사실은 제가 기업은 무엇인가를 출판을 했던 게 그 같은 해 2월이었는데 그 해 12월에 뭐 막 급조해서 쓴 책이고 그 안에 경제민주화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고는 선거 구호로 소비되었을 뿐 경제민주화가 뭔가라고 하는 건 한 번도 진지하게 토론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다시 인구 소멸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게 경제 민주화가 안 되니까 부가 불균등하게 되고 북한의 당 위에 그 수령이 있는 것처럼 국가 위에 당이 있고 당 위에 수령이 있는 것처럼 한국 사회는 국가 기구 위에 재벌이 있는 거죠. 나라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 공화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인구 이제 다시 우리의 주제로 돌아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인구 소멸로 돌아가서 이게 인구 소멸이 왜 문제가 되느냐? 결국 노동력이 문제가 되겠죠. 그 인구가 소멸하면 노동력도 결국은 같이 소멸한다라고 하는 건 뭐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걸 걱정할 수 있는데 자본의 입장에서는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잘 됐죠. 해외에서 숙련된 노동자를 수입하면 그만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생산 공정은 점점 더 자동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고 특히 한국처럼 이렇게 노사 관계가 안 좋은 나라에서는 똑같은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자동화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생각하시면 예, 그 독일의 자동차 공장에 비해서 한국의 자동차 공장이 자동화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뭐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죠. 어찌됐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필요한데 해외에서 충원하면 돼요. 예. 그래서 요즘 뭐 자주 논의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저기 이 조선 산업인데 한동안 조선 수주가 안 되다가 요즘 이제 다시 조선이 호황을 맞고 있다라고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용접하던 노동자들이 다 떠난 자리를 지금 이제 외국인 노동자로 채우는 그런 상황에 있고 정부에서는 거기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할 수 있는 그 어떤 법적인 그런 그 뒷받침을 지금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뭐 일회용 반창고처럼 외국인 노동자를 쓰고 버릴 수 있으니까 뭐 내국인 노동자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임금 노예처럼 부리는 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야 훨씬 더 좋죠. 뭐 그래서 굳이 계속 있을 필요도 없고 필요할 때 들여와서 한시적으로 노동하고 끝나면 다시 보내고 들여오고 다시 보내고 이런 방식으로 자본은 이제 얼마든지 노동을 재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 사회에서 노동 계급은 임금 노예화 되는 것이 정해진 수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결과 사회 공동체는 더 이제 가속적으로 붕괴의 길을 걷게 되겠죠. 뭐 시민과 시민이 연대해야 할 그런 상황은 점점 더 이제 멀어질 거고 각자 도생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럼 지금 이미 목전에 닥친 일인데요. 특히 지금 뭐 그 이 공장지대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여기 제가 살고 있는 광주 이 주변 그 군 단위 그 농촌 사회에는 그 저기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업 자체가 그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 그게 돌아가질 않아요. 그게 이렇게 도해지에 사는 사람 눈에는 안 보여서 그럴 뿐 이미 지금 한국의 농업
생산이라고 하는 건 외국인 노동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결과적으로 결국은 다문화 사회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한국 사회에 대해서 더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이런 얘기하는 게 입이 아픕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역사에 대해서 냉소하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 가느다란 그 어떤 희망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면 저는 이제 두 가지 기로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점점 더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가뜩이나 내적으로 결속이라고 하는 것이 해체되어 가고 있는 사회가 인종적으로 어, 다문화 사회가 됨으로써 돌이킬 수 없이 모래알 같은 사회가 되고 거기 이제 인종적인 계급 차별이 고착화되는 그런 사회로 가거나 최악의 경우죠. 그래서 더는 이제 뭐 나라나 민족이나 결애나 이런 말 하는 게 넌센스가 되는 그런 그냥 개인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각자 자기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각자 도생하는 그런 사회가 되거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뭔가 근본적인 사유의 전회가 가능하다면 이상적인 의미의 뭐 어차피 어떤 나라든 예전과 같은 의미의 단일민족 국가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시대 그런 세계화된 시대에 이상적인 다민족 국가 세계 시민 국가 그래서 피부색이 다르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 생존의 어떤 기반이 다른 사람들이 한 사회 속에서 서로 연대하면서 쌤들께서 고민하시는 것처럼 이상적인 세계 시민적인 공화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기로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게 다 부질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까닭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 지혜라고 하는 건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입각해서 어떤 그 새로운 미래 사회를 설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한 사회다 또는 나라다 라고 하는 걸 설계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저는 1976년에 대학 들어가서 흔히 하는 말로 그 당시 이른바 운동권 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저는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비감한 한국인에 대한 그 저기 염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도무지 이 사람들은 설계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를 설계할 줄 모른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지 스스로 몰라요. 알고 있는 건 현존하는 권력이 나쁘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아는데 그럼 자기가 새로운 권력의 주체가 되었을 때 내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물어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그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몇 가지 가장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경제민주, 두 번째 한국의 권력 구조. 개인적으로 저는 내각제주의자입니다. 예. 대통령제로는 예, 천하 없어도 한국 사회는 그 권력 투쟁의 수렁에서 못 빠져나온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유가 뭔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역시 누가 뭐라 그래도 통일 문제, 분단과 통일 문제가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햇볕 정책의 실패를 인정할 때가 저는 벌써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딴 거 아니고요. 그 대의가 뭐 나쁘다 어떻다라는 거 아닙니다. 이유는 딴 게 아니고 그 햇볕 정책을 주도하고 추진해 오신 분들이 남한 사회를 설득하지 못했어요. 그걸 끊임없이 정쟁으로 그 정쟁거리로 스스로 만들어 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이었으면 저는 통일부 장관은 반드시 야당에 추천을 하게 해서
임명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통일 문제만은 야당이 원하는 것만큼 합의 아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남북에 뭐 이렇게 화해 백날 그래봤자 남한 사회의 분열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지혜를 누구도 보여주지 않은 게 너무 신기해요. 어.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제가 가장 평소에 중요하다고 생각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뭐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교육 문제, 한국의 학벌 문제, 이거만 해결하지 않으면, 뭐, 우리, 더는, 이게 제가 대학에 있는 사람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요컨대, 멀리는 87년 6월 항쟁 이래, 가까이는 윤석열 정부가 이제 아무도 예상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렇게 들어선 이래 민주당 내에서 최소한 예를 들어서 그 전쟁 이후에 그 1951년인가요? 8년인가요? 독일 3인당이 원래는 이제 정통 막스주의를 계속 고수하고 있다가 더는 이제 우리가 이 깃발 가지고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다. 그만 이제 내려놓고 지금 변화된 사회에서 변화된 시대에 우리가 어떤 음, 그 이념의 입각에서 어떤 새로운 사회상을 그려야 될 건가를 우리 토론하자라고 해서 토론하고 새롭게 정립한 강령이 잘 아시는 대로 고데스베르크 강령입니다. 저는 그런 것처럼 한국에도 적어도 두세 번은 우리가 그 일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 하죠. 지금까지 그런 식의 어떤 형성의 시도를 민주당도 분명히 연구소가 있잖아요. 예. 근데 예전에 그 비슷한 걸 민주노동당 시절에 전체의 청사진을 그래서 책으로 한번 낸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사실은 진보신당 때는 제가 연구소 이사장이었는데 너무 짧았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책을 쓴 건 그 사명감으로 썼던 거예요. 최소한 그건 내가 그 경제민주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초안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썼는데 당이 뭐 그 뒤에 다 이제 이렇게 끝나버렸기 때문에 더 뭐 저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 그런 작은 진보 정당이 아니고 민주당 같은 거대 정당에서 늘 해야 되는 일인데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찾아보았는데 용역을 주어서 2019년인가에 뭐 이렇게 이건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닙니다라고 저 명토 박아서 뭐 이렇게 자료집에 올라와 있는 거 말고 공식적으로 그걸 못 찾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정당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예. 이런 정당이 무슨 수권 정당입니까? 그때마다 임기응변적으로 현실 문제에 대처할 수밖에 없는 정당이 뭐, 뭘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성적인 전체에 대한 이성적인 형성의 시도가 없었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정당이 그냥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현존하는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희망이 없는 거죠, 뭐 그러니까. 예. 마지막으로 이제 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 가지는 이성의 문제였어요. 이게 영성이 딴 게 아니고 내가 전체와 하나다라고 하는 믿음이다라고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뭐 신비적인 체험, 종교적인 체험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영성 때문에 우리가 민주화가 가능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전체 민중항쟁의 역사도 이게 영성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랬는데 소박하게 생각하면 이거 일종의 가족애 같은 겁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저하고 비슷한 세대의 분들 계실 거고 생각해 보면 그 시대에 가족 중에 대학 가는 건 약간 예외적인 일인 집안이 많았거든요. 그럼 내가 공부 잘해서 대학에 왔지만 나의 가족들은 다 가난하게 살아요. 그럼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확장된 가족애가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감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저는 뭐 복잡하게 말할 것 없이 지사적인 그런 사명감은 소박한 의미의 가족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거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실은 전근대적인 거죠. 예. 왜냐하면 국가라고 하는 건 가족이 지향된 상위의 공동체거든요. 해결이 법철학에서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가족이 지향된 공동체가 시민사회 또 그 위에 국가예요. 예. 근데 우리는 여전히 가족에 매여 있어요. 가족에 때문에 목숨 걸고 뭐 이렇게 예. 민주화 운동하고 노동운동 했고 근데 지금 가족이 다 해체됐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사회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지? 지금 20대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그런 에토스라고 하는 게 없어요. 되게 낯설어요. 예. 그거 자체가. 그래서 어, 오늘날 우리가 이 기른 이 자식 세대는 사실은 세계에 대한 어떤 즉자적인 관심 없는 세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생존의 공포라고 하는 것이 너무 커요. 내가 이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공포에 짓눌려 있는 예, 세대가 지금 젊은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그 관심이 너무, 그 공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시민이 실은 없습니다. 거류민들밖에 없어요. 이 시민과 거류민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에서 구분한 두 개의 범주인데요. 똑같이 자유인이라고 하더라도 시민은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의무도 지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데 거류민은 그렇지 않아요. 노예와 달리 이, 자유롭죠. 타인의 강제 아래 놓여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리고 의무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아니라 거류민들만 넘쳐나는 사회에 지배적인 윤리라고 하는 게 딱 공정성의 윤리. 공정성? 뭐예요, 이거? 나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이 얘기예요. 나 당신한테 피해 주지 않을 테니까 나도 손해보지 않을래요. 피해를 주지도 말고 피해를 입지도 않겠다. 이상 끝. 이게 오늘날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윤리인데 이건 거류민들의 윤리입니다. 시민의 윤리가 아니에요. 시민의 윤리는 희생의 윤리.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하면 기꺼이 내가 목숨을 걸겠다라고 하는 게 시민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에 시민들은 점점 더 희귀해져 가서 한 세대가 더 지나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화주의에 대해서 몇 말씀 보태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 공화주의가 뭐겠어요? 내용에 있어서는 공공성이고요. 예. 뭐저 공화주의 얘기하면 뭐 여러 가지 뭐 굉장히 뭐 너무 뭐 개념에서부터 말들이 많아서 저는 일부러 그 얘기를 안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공화주의에 대해서는 또는 공화국에 대해서는 2010, 2008, 2008년에 처음에 경향신문에서 그 연대의 그 박명림 교수님과 그 정치학하신 둘이서 경향신문에서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 하고 편지 형식으로 길게 매주 이제 이 얘기를 주고받았고 주제를 13개로 해서 나중에 그걸 한 2년 있다가 그걸 책으로 이제 좀 더 확장시켜서 그걸 뭐 책으로 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공화국 얘기할 때마다 원래 제가 이제 그 이전에 2004년에 참여
연대 참여사회연구소에서 그 당시에 뭐 이렇게 2005년쯤인가 봅니다. 해방 몇십 주년 기념해가지고 또 그때도 뭐 공화국에 대한 담론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참여해서 뭐 공화국에 대해서 말을 보태 얻고 그럭저럭 하면서 제가 공화국에 대해서는 그 무렵부터 제가 거의 처음 이렇게 말을 시작한 사람 어, 이라고 저는 스스로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공화국 얘기하는 건 다른 거 아니고요.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공화국을 사람들이 어떻게 규정했느냐라고 하는 거 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 얘기합니다. 예.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이게 에, 그 그걸 표준적으로 정의해 준 사람은 키케로예요. 키케로가 그 책 이름이 데 레푸블리카이거든요. 그러니까 리퍼블릭에 대하여 레스푸블리카라고 하는 게 퍼블릭 싱이잖아요. 국가를 퍼블릭 싱이라고 불렀고 이게 레스 프리바타의 반대말입니다. 프라이빗 싱의 반대말이에요. 그 라틴어에서 또는 로마에서 프라이빗 싱은 뭐냐? 이게 가정일인데 가정일이 뭐냐고 물으면 그게 경제 문제예요. 로마에서는 경제의 문제는 가정사이고 공공적인 일은 정치라고 보았고 국가는 이제 공공적인 거라고 보았는데 물론 이건 다소 위선적인 겁니다. 공공적인 아니 경제의 문제가 왜 가정사예요? 이 로마가 전쟁을 한 게 이 저기 노예와 토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전쟁을 했는데 그게 다 국가 전체로 이렇게 국부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한 거고 이미 그때도 경제의 문제가 완전히 레스 프리바타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위선이기는 하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업에 해당되는 경제 주체가 그 당시에는 가족, 파밀리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경제 공동체거든요. 노예, 노예 노동자들을 다 품고 있는 뭐 대충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래서 어찌됐든 하여튼 오늘날 기업과 국가의 관계가 파밀리아하고 국가와의 관계하고 약간 비슷해요. 근데 어찌됐든 하여튼 저는 이제 공화국 얘기할 때 키케로가 그 공화국이라고 하는 책에서 공화국의 규정을 두 개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법치,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익을 공유하는 공동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법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물론 오늘날 검찰 공화국이 된 상황에서는 한국 사회가 법치도 저는 껍데기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뭐와 연동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이제 검찰개혁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만 법조개혁은 다른 한편에서 이 경제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요원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2004년, 2005년 그 참여연대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 박명래 선생님하고 그 이제 토론회 이제 그 대담했던 그때를 거쳐서 오늘날까지도 저는 그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 이제 공화국의 문제라고 할 때는 결국은 경제적 공공성이라고 하는 게 요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한편에 있어서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토대가 되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 그 눈에 보이는 어떤 물적인 토대에 관해서 보자면 그 경제적인 공공성이라고 하는 게 공화국의 이제 요체인데 다른 한편 주관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고 하니 시민적인 에토스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떻게 하면 거류민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어,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존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공화국의 요체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류민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위험이 닥치면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시민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전쟁에서 지면 노예로 전부 다 팔려가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자기가 속해 있는 폴리스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폴리스가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정치적인 참여를 통해서 개입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적인 어떤 공화적 에토스가 필요한데 이게 고대 근대 다 그것이 토대가 종교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거기에 어긋난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가 믿는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탄핵이 되었던 거고, 그 다음에 로마도 황제 숭배가 그래서 중요했던 거고요. 뭐 황제를 뭐 맹목적으로 신격화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게 그래서 중요했던 거고, 또 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고대적인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 저기 이 국가의 이 그 안정성을 위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아예 로마에는 점을 치는 조정관까지 관직으로 있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근대에 들어와서도 루소가 사회계약론 마지막에 보면 시민 종교를 얘기하잖아요. 계몽주의 시대에 들어와서도 충분히 계몽된 철학자들이 근대적인 국민 국가가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역시 시민들의 종교가 필요하다. 그건 뭔고 하니 내가 공리주의적인 의미에서 어떤 한 사람의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여기에 연대한다라는 걸로는 절대로 예,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그런 시민을 길러낼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건 나 거류민입니다. 예. 그래서 거류민이 아닌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의미의 영성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시민종교가 있어야 된다. 예. 근데 루소는 계몽된 근대인이었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말 안 했죠. 시민종교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떠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즉자적인 영성의 토대로서 가족애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가족이 해체되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개인, 고립된 개인, 누구도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사회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하는 단독자들만 우글거리는 사회가 이 사회예요. 그리고 이것이 다문화 사회와 결합하게 되면 이제는 그냥 예, 타인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로도 어, 같이 연대해야 되고 같이 결속해서 같이 무언가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할 그런 타인이 아니고요. 그냥 경쟁에서 이겨야 할 적대적인 그런 타인으로 남게 될 겁니다. 제가 새로운 믿음이 없이는 지금의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그런 의미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갔네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